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가치 확산 차원에서 온라인 자료로 만들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 역시 그런 공유 차원에서 만든 건데 제목은 그 AI 혁명을 선도할 AI 에이전트이고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자료에서는 AI 에이전트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자료에서는 그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의 기능과 경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의 기능과 경쟁이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가 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툴을 사용한다거나 레그라는 기술, 또 메모리를 통해서 그 과거의 내용들을 불러내거나 또 현재의 상태를 챙기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리저닝을 하는, 추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행동하는 프레임워크들을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는 그 단일 싱글 에이전트가 아니고 그 다중 에이전트가 돼 있을 때 필요한 그 프로토콜들, 또 이런 그 발전해가는 에이전트 시장 경쟁을 위해서 그 IT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또 어떤 상품들을 내며 경쟁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에서 LLM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는 어떤 그 새로운 기술 혁신,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같은 게 나와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혁신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조금씩 더 구체화되면서 더 나은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지능 수준을 갖는 AI 에이전트들이 쭉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AI 에이전트가 그야말로 그 혁명의 중심에 설 만큼 발전하게 된 핵심에는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AI 에이전트 두뇌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LLM이 AI 에이전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보면, 기본적으로 LLM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하게 되죠.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배운 내용 말고도 다른 지식에도 그 응용하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 최적의 패턴을 추론해내는 능력, 즉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이런 그 능력을 갖게 되는데 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 적당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이 LLM이라는 게 이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라든가 TPU와 같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계속 발전하면서 모델의 학습 시간은 단축되고 추론 능력은 훨씬 더 커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대형 언어 모델이 기반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의
경쟁을 보면 아래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픈 AI의 챗GPT가 뭐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메타의 라마, 그다음 중국에서 나온 그 원래 큰 그 방향을 일으켰던 딥시크가 있고요. 또 머스크가 인수해서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록, 그다음 중국의 또 다른 기업 알리바바의 QN, 또 프랑스 기업인 미스트랄 AI의 그 메지스트랄 같은 것들이 있고, 이 LLM들이 서로 그 능력을 키워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 쪽에 보면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LLM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최근에 AI 지능 인덱스에서 상위에 랭크된 것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솔라 프로2라는 이 LLM이 이 글로벌 IT 기업의 LLM 경쟁에 밀리지 않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최근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LLM이 AI 에이전트의 브레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시 내용, 이게 자연어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perception, 인식하는 그런 역할, 또 사전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문제를 작게 나누고 하나하나를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리저닝, 추론하는 능력, 또 이렇게 정리된 추론에서 나온 결과를 실행하는 것. 이 실행에는 필요한 리저닝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하고 외부와 접촉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고 오는 액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집된 정보, 메모리에 수집된 정보로부터 그 오류 발생 시 제시하거나 행동을 조정하는 자기 반성 능력, 리플렉션도 그 LLM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진 AI 에이전트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에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볼 건데요. 우선 툴을 사용하는 능력,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은 결국은 그 LLM은 그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지만 학습 이후에 생긴 새로운 정보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로 레그라는 게 있죠. 레그를 접근한다거나 또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LLM을 AI 에이전트의 브레인, 머리라고 한다면 아마 이 도구는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손과 발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방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확장, extension, 함수, 펑션,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그 확장부터 본다면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나 ERP, 웹 서비스나 외부 플랫폼을 연결해서 그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그런 표준화된 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를 예약한다거나 호텔을 검색한다거나 지도를 찾는 그런 API를 호출하는 내용은 이 익스텐션이라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로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은 API 방식은 아니고 그 사용자가 따로 개발할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그런 독립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을 변환한다거나 날짜를 계산하는 단순한 계산이라든가 또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메일 발송, 일정 등록 같은 이런 특정한 명령을 실행할 때는 이 펑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익스텐션하고 펑션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익스텐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 API 형태로 이 때문에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면은 펑션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그 항공사의 항공권을 검색하거나 날씨 검색하는 경우는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도구를 사용해서 그 API를 부르면 되는데 펑션은 내 조건, 내 로직에 맞는 맞춤형 항공 검색을 할 때는 그 펑션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스토어는 지금 내가 학습된 데이터 그 외에도 추가적인 실시간 외부 정보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바로 이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LM의 전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검색 증강 생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LLM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실감이 났습니다. 현재 상황에 최신 정보는 없지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신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러다 보니까 없는 내용을 있는 내용 가운데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거짓 정보가 나오죠. 할루시에이션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수가 몇 개인가? 우리가 예전에 외울 때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9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에 있던 명왕성이 행성으로서의 자격이 빠지면서 지금 8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렉 없이 예전 정보 2006년도까지 확보한 LLM에서 묻는다면 아마 8개가 아닌 9개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하지만 렉이라는 기능이 여기 추가가 된다면 이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확보하고 태양계의 행성수는 8개라고 정확히 답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LLM이 학습한 데이터 외에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우리가 레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또 레그는 키워드 검색, 그러니까 있는 내용 그대로 글자 단위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글자가 갖는 의미, 그래서 벡터 서치 기반의 정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구에 의해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메모리는 이런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또 저장해서 필요할 때 검색을 하고 이 검색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중인 대화나 작업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상호작용 결과나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을 피드백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들에도 이 메모리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크게 단기 메모리와 장기 메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메모리 안에는 또 작은 메모리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메모리는 현재
상호작용의 맥락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현재 진행 중인 대화 세션의 상호작용 과정에 맥락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세션이 끝나면 단기 메모리 내용은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장기 메모리는 단기 메모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속적인 지식 및 경험 축적을 위한 연구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한 일반 지식, 또 과거의 중요한 상호 정보, 또 사용자의 장기적 선호도, 이런 내용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시간이 지나며 이 경험을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고, 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게 이 장기 메모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메커니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리지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해서 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의 탐색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론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리플렉션, 자기 성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실수나 개선점을 찾아서 바로 행동에 반영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요약을 하고, 내가 현재 상태를 요약을 하고, 행동이나 결과에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검증을 해서 필요하면 자기 수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공감과 이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화된 사용자의 정보를, 감정과 상황 정보를 추후 행동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비판, 개선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러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습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험과 대규모 데이터셋, 외부 피드백 포함해서 그걸 받아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개선, 강화학습 같은 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거 또 내부 모델이나 파라미터 자체를 변경시키는 모델 전체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본다면, 이 리플렉션은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개선하는 그런 작은 형태의 개선 혹은 자기 성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자기 반성이라는 리플렉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수를 쭉 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리플렉션,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형태의 리플렉션, 세 번째는 리즈닝에서의 리플렉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저닝 프레임워크, 추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LM의 동작 방식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자기 회귀 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찾아서 나열하는 형태가 LLM이 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글 혹은 답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 LLM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사전 학습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추론 기능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특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학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추론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그 대화형 AI의 성능을 좌우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LM이 그 갖고 있는 능력의 추론 능력에 그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론하는 방식이 그 효율적인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COT, Chain of Thought라고 해서 그 단계별 추론을 유도해서 답변 품질을 높이는 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래 그림을 보면 그냥 그 질문을 던지는 스탠다드 프롬프팅에서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이 나온 예를 하나 보여주고 그다음 다음 질문을 던지면 그 추론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첫 번째 답을 예시를 할 때 그 단계별 추론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를 줍니다. 앞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라저는 그 5개의 볼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테니스 공에 그 두 박스를 갖고 있는, 두 캔을 갖고 있는데 각 캔은 3개의 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5개에다가 그 두 캔을 합하면 5 플러스 6이 돼서 11이 되고, 그래서 답이 11이다 하는 이런 그 추론 과정을 그 보여주고 문제를 던지면 이 모델이 정확하게 그 출력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추론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 해서 다음 문제에서 이러한 추론을 따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예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LLM이 어느 정도의 추론 능력도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COT 방식으로 추론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보여줬죠. 그게 설명적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고 그 LLM이 문제 해결 순서나 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도 제시되더라도 프롬프트에 들어있는 예시만 보고도 이 LLM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이걸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예시를 한 가지만 주는 경우를 원샷, 또 뭐 2개 이상을 주는 퓨샷 프롬프팅,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예가 있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설명적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명시적 예시, 아예 어떻게 그 하라는 구체적인 구조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을 해서 LLM이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뭐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면 텍스트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다음 주요 동사를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지시를 해서 LLM이 알아서 사고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 단계별로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 하면 let's think step by step 이런 그 내용을 그 문제 안에다가 그 풀어야 될 문제 안에다가 넣어줌으로 해서 LLM이 스스로 답을 그 추론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암묵적인 지시가 어떤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그 테이블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로샷, 그러니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문제만 던질 경우에 답을 찾을 확률을 17.7%였다면 지금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시오라고는 다 하나 한 줄만 넣었는데도 실제 답은 정확도가 78.7 정도로 올라갔다는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그 COT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COT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COT-SC, COT에다 그 셀프 컨시스턴시를 보탠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COT가 단 하나의 추론 경로를 풀어간다면 한 개가 아니고 그 여러 방식의 추론 경로를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머저리티 보팅인 경로를 그 선택함으로써 그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COT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OT입니다. Tree of Thought입니다. 복잡한 개념의 문제를 그 나무 형태, 트리 형태로 계층적인 구조로 풀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그 하위 개념까지 단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완성도 높은 추론 경로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 정확도 신뢰도는 향상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트리들을 버리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트리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의 낭비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TOT 말고 또 그 그래프 형태로 만드는 그래프 오브 토트 GOT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개념 간의 관계와 그 맥락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개념들은 노드가 되고 개념 간의 관계는 엣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특정 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련 개념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추론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추론하는 과정을 COT, TOT, GOT라는 이런 그 몇 가지를 그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추론한 그 다음에 해야 될 액션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리액트와 리우가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액트는 리저닝과 액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저닝을 해서 그 전략을 수립하면 그 전략에 따라서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외부 도구를 사용해서 필요한 자료를 불러온다거나 이런 행동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를 observation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그 결론을 낼지 아니면은 추론 행동 관찰을 반복할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순환해서 함으로 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Reasoning and Action, 그래서 React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리우라는 방법은 리저닝 단계에서 그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를 다 수행을 해서 완전한 계획을 미리 세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계획을 세운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워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도구를 호출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필요하면 병렬 실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리우 방식은 그 리액트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그 계획적인 작업을 하고 그 반복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행동 프레임워크 리액과 리우를 다시 비교하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리액트는 수차례의 어떤 반복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환경 변화가 있는 그런 작업에 대한 대응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리우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워크플로우에서 훨씬 더 구현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COT, TOT와 같은 추론 프레임워크하고 행동 프레임워크, 리액트와 리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사용자의 니즈를 받은 다음에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 든 내용뿐 아니고 그 필요하다면 렉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필요한 지식을 외부에서 불러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COT나 TOT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동원해서 추론을 하고 그 추론 내용을 바탕으로 그 추론과 행동을 같이 하는 리액을 하든지 추론을 끝난 다음에 행동을 옮기는 리우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동적인 정보를 검색하고 또 이것을 조합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의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로 제시된 것이 랭체인 그리고 랭그래프와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로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모듈화된 것들을 엮고 체인함을 해서 쉽게 원하는 그 형태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또 이것들은 그 오픈 소스로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오픈되어 있고 또 최신 동향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넣는다거나 또 만든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커뮤니티 내에서 쉽게 그 원하는 내용들을 찾아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랭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형적인 체인 구조를 이용해서 그 파이프라인 형태로 이어가는 그런 간단한 형태가 될 거고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상태의 변화에 따라 그 다음 행동들이 그 결정되는 그런 그 복잡한 구조가 될 텐데 그런 경우는 랭그래프 형태로 엮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랭체인 방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림처럼 그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 모듈화돼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나 프롬프트, 모델, 아웃파서, 텍스트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객체화된 것들을 하나씩 필요한 그 작업에 따라 필요한 AI 에이전트의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원하는 구성 요소들을 일렬로 세우고 그것을 체이닝하는 그런 형태로 그 AI 에이전트를 그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레그 같은 그 외부의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도 이 랭체인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랭체인 다음은 그 랭그래프입니다.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앞에 갖고 있는 노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뒤에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들을 그래프 형태로 설계를 해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구성 요소나 함수 같은 것은 노드 또 실행 흐름을 엣지로 표현을 해서 뭐 분기 조건이 있거나 반복 루프가 생기거나 이런 병렬 처리 같은 것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선형적이거나 그 동적 작업이 필요한 그 복잡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 이 랭그래프 방식으로 하면 그 쉽게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픈 AI에서는 그 자사의 GPT, 자사의 언어 모델이죠. 그 GPT 기반으로 오픈소스 형태로 그 자율성을 가진 AI 에이전트를 몇 가지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한 게 있습니다. 오토GPT, 뭐 베이비 AGI, 에이전트 GPT 이런 형태들의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GPT 같은 경우는
고급 작업 처리가 적합한 개발자용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GPT-4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정의한 목표를 하위 작업으로 나누고 그 하위 작업들을 그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용자 컴퓨터에서 로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이썬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등 환경 설정을 위한 프로그래밍 지식이 제법 필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자용 프레임워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베이비 AGI는 이런 그대로 그 AGI를 추구를 하지만 베이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사고하는 것처럼 또 학습하는 것처럼 그 시뮬레이션 하도록 만들어진 그 AI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메모리 관리 또 이 메모리를 베이스로 한 과거 경험 학습 쪽에 그 특별 초점을 맞춘 그 실험적 그 자율 AI 에이전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에이전트 GPT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용 편의 중심의 일반 사용자는 웹 서비스입니다. 아까 오토GPT가 사용자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냥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그냥 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그 최소한의 사용자 입력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그 AI 에이전트다. 자율형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LLM을 사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흐름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용자의 니즈가 커지고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당연히 그 안에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도 증가하고 또 컨텍스트도 복잡해지고 또 원하는 전문 분야도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그 단일한 에이전트로 처리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 다중 에이전트라고 하고 MAS,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작업 처리하려면 효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 건가, 또 각 그 에이전트 간의 통신,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건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건가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성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여러 개가 동일한 그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형태 혹은 그 하나의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슈퍼바이저 형태, 뭐 그 외에는 그 계층을 갖는 하이라르키라는 형태, 또 뭐 굉장히 복잡한 그 형태인 복잡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즈된 그 커스텀 형태, 이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협력을 하는 멀티 에이전트 그 시대가 되면 각 에이전트 간에 그 정보를 주고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준, 개방형 표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그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 적합한 표준은 엔트로픽에서 2024년도에 제안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MCP가 있고, 또 최근에 구글에서 제안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현재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해서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서 수용을 해서 현재 거의 뭐 업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양한 AI와 외부 시스템들을 연결해주는 그 통합 인터페이스가 마치 우리가 USB-C 포트를 쓰듯이 그런 형태로 그 개방형, 그 다음에 범용성, 보안 및 신뢰성을 갖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구성은 그 AI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호스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나 기능을 제공하는 백엔드, 뭐 예를 들어서 메일 서버라든가 아니면 칼렌더 기능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서버가 될 거고, 또 이들을 연결하는 게 이제 사용자인 클라이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리소스, 도구, 프롬프트와 같은 이런 세 가지 표현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A2A 프로토콜은 구글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으로 독립적인 에이전트 간의 그 협업으로 업무 조율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프로토콜인데, 어떻게 보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또 유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어떤 그 작업을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은 리모트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 보면 그 A2A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으로 가는 그 여행 플랜을 짜달라는 그 명령을 내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메인 에이전트가 이걸 받아서 협업 처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전문 에이전트들한테 나눠줍니다. 플라이트 에이전트는 항공권 예약을 처리하고, 또 호텔 에이전트한테는 숙소를 찾게 검색을 시키고, 또 스케줄 에이전트한테는 전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다 그 결과를 메인 에이전트가 받아서 흐름을 통제하고, 또 이 결합한 결과를 사용자한테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위한 두 가지 프로토콜, MCP 프로토콜과 A2A 프로토콜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일상적으로 이 두 개 프로토콜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용자 요구가 파리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날씨는 따뜻했으면 좋겠고 야외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예산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이런 니즈가 있다면은 일단 A2A 에이전트는 앞서 보는 것처럼 그 전문화된 영역을 각각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은 그 구글 플라이트 에이전트, 날씨는 웨더 채널 에이전트, 또 숙박은 부킹닷컴 에이전트, 또 액티비티는 트립 애드바이저 그 에이전트로 이렇게 역할 분배는 A2A가 하고, 각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항공권을 담당한 그 구글 플라이트 에이전트나 이런 각각들은 각각 MCP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항공권 에이전트는 항공 API를 불러서 항공권 정보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각각 일을 합니다. 결국은 MCP는 그 각 에이전트들이 외부와 연결하는 것을 책임을 져서 그 답을 얻고, A2A는 그 일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형태로 해서 두 프로토콜 간에 협력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그 만들어가는 시장 중에 가장 먼저가 아마
그 코딩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2024년 기준으로 개발자의 76%가 코딩을 할 때 그 AI의 지원을 받는 만큼 이미 시장은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빅테크뿐 아니고 스타트업들도 자신의 그 코딩 에이전트 개발을 통해서 그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우측의 그림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많이 줄었던 그 소프트웨어 개발 그 잡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1년, 2022년 되면서 급속도로 늘었다가 2023년 이후에 다시 그 소프트웨어 개발 잡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코딩 에이전트 때문입니다. 이 코딩 에이전트가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 에이전트를 가장 먼저 출시한 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21년도에 코파일럿을 출시해서 이미 대규모의 사용자 기반을 그 확보하고 있고, 또 2025년도에는 이 코파일럿에다 그 비동기 방식의 코딩 기능까지 집어 넣음으로 해서 그 대규모 그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최근은 엔트로픽 같은 경우 올해 클로드 오퍼스 4를 발표하면서 코딩 분야에서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그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다양한 그 코드 생성 혹은 지원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그 제미나이 2.0 그 모델을 기반으로 줄스를 2024년 12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코딩 어시스턴트 정도가 아니고 에이전트라는 얘기는 그 자율성을 갖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 이상의 작업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코드를 제안하고 자동 완성을 하고 그 수정 코드를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 올해 5월에는 제미나이 2.5 모델 기준에 기반의 그 줄스도 출시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비동기 방식이 가능한 형태의 그 코딩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고, 또 오픈 AI 같은 경우도 차세대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는 코덱스를 원래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글, 오픈 AI, 또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등이 코딩 에이전트를 갖고 그 시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 에이전트 경쟁의 그 또 다른 흐름 중에 하나는 바이브 코딩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자연어 기반의 그 코딩으로 그 사람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AI가 그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에이전트가 그 코딩을 보조해 준다거나 자동화해 주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요구사항만 내면 코드를 최적화하고 디버깅까지 해서 하는 개발 전과정을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없어도 되는 거죠. 비전문가도 개발이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 외에 또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알파 이볼브라는 형태의 그 진화적 코딩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뭐 코딩이란 개념하고는 조금 더 좀 더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수학 분석을 하거나 기하학
그 조합론 등 그 미해결 분야의 문제 적용을 해서 그 한 75%에 달하는 최고순위 해법을 그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용하는 그런 그 일종의 코딩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에이전트 중에 재밌는 것은 그 스스로 그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움직여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GUI형 그 에이전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엔트로픽 컴퓨터 유즈라는 게 아마 최초로 이런 GUI형 에이전트가 될 텐데 2024년 10월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AI가 그 직접 모니터의 커서를 움직여서 그 클릭하고 텍스트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그 원하는 그 임무를 그 수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픈 AI에서도 오퍼레이터라는 그 에이전트를 출시하면서 이걸 마우스와 키보드를 점령한 AI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GUI형 에이전트가 그 웹사이트를 읽고 웹 브라우저를 직접 사용해서 티켓을 예매한다거나 레스토랑을 예약한다거나 뭐 인터넷 쇼핑하는 이런 작업을 그 보여주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GUI형 그 에이전트는 앞에 이야기한 이 두 개 말고도 구글 딥마인드에서 그 마리너 또 아마존의 노바엑 같은 이런 형태의 그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인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에서 올 초에 발표한 완전 자율형 AI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그 마누스도 큰 이슈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처럼 범용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무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그 스스로 이해하고 처리한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여행 일정도 뭐 제한할 수 있고 부동산 매물도 추천하고 그뿐 아니라 논문 작성 같은 전문성 있는 작업까지 그 수행하고 웹사이트 제작 같은 그 복잡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뭐 그야말로 그 인비지블 워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하는 작업들을 다 해주는 그런 만능 비서로 인간을 교체할 만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은 이 마누스를 보는 그 완전 자율형 AI 에이전트라는 마누스를 보는 시각은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가져온 충격처럼 이거야말로 제2의 딥시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이아 벤치마크 테스트를 보면 아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의 딥 리서치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기술 혁신의 출발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보니까 뭐 타사의 기술을 의존해서 조합한 거고 또 아직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사용자를 제한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그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대 광고가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완전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출시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코딩 에이전트라든가 GUI형 에이전트를 통해서 IT 글로벌 기업들의 그 AI 에이전트 관련된 그 경쟁을 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파일럿 제품군이 있죠. 이것들처럼 이미
사전에 구축된 포괄적인 그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해서 에이전트 제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오픈 아젠틱 웹 비전이라는 것을 지난번 그 MS의 그 개발자 회의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AI 에이전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본인 그 MS에서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아자르, 그 다음에 그 코딩 에이전트 있던 코파일럿, 깃허브 같은 것들을 완전히 통합해서 차세대 AI 에이전트를 설계, 구축, 배포, 지원하는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개방 협력, 그래서 그 엔트로픽, 그 다음에 XAI, 메타의 이런 그 다른 기관들의 라지 랭귀지 모듈 등과의 그 협력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MS의 그 AI 에이전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미나이에다가 AI 에이전트 기능을 완전히 통합한 모습을 구글 I/O에서 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제미나이 앱에 에이전트 모드까지 아예 그 추가를 했고, 또 그 프로젝트 마리나, 또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같은 이런 형태의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그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죠. 그 외 최근에는 구글 검색 자체에다가 그 AI, 현재는 AI 개요를 잠시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아예 AI 모드를 추가한 형태로 검색에 AI 모드를 대폭 확장하는 이런 형태의 과감한 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찾기 위한 구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AI는 앞서 말씀드렸던 GUI형 그 범용 에이전트이든 그 오퍼레이터를 그 출시를 했고요. 또 최근 7월달 얼마 전에는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했는데, 여기는 그 오픈AI가 갖고 있는 그 최고의 그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GUI 그 에이전트 형태인 오퍼레이터에다가 정보 분석하고 합성하는데 최고의 그 성능을 발휘하는 딥 리서치, 거기다가 그 대화하는 스킬을 갖고 있는 챗GPT까지 합친 챗GPT 에이전트를 그 출시를 했고요. 또 아마존은 조금 그 경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자사 제품으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그 생태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록 아젠티코아를 이제 공개해서 여러 다른 기업들의 AI 에이전트가 개발되고 배포되고 운영하는 종합 툴킷으로, 또는 AWS 마켓플레이스를 확장해서 거래 장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노바 액트와 같은 자사의 그 모델 역시 그 자사의 범용 에이전트 역시 나름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에이전트 시장에서 조금 처져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기술 자체가 다른 그 IT 기업에 비해서는 좀 밀린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모바일 에이전트란 이름으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음성 위서 시리를 그 AI 에이전트급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물베리 같은 것을 그 개발해서 그 의사 에이전트로 그 내놓고 있고, 그 나름 AI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하면서 그 온 디바이스에서의 AI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이것들을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 개방하는 형태의 그 AI 생태계 그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비전을 발표하고 또 자사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 AI 에이전트를 그 상품으로 출시하는 시장 경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그 정리해 보면 아마도 이런 그 포탈이나 그 기존 앱을 대신할 새로운 그 AI 세상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그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탈과 앱이 종말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화된 AI 비서,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런 AI 에이전트를 갖는 그야말로 멀티 에이전트 이제 세상에 도래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웹사이트나 앱을 직접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그 직접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 수많은 그 특화된 에이전트들 안에서 최적의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그 슈퍼 에이전트를 어떤 기업이 차지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업용 IT 솔루션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 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 세콰이어의 그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출원형 AI 에이전트가 도입되면서 그 비즈니스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기업용 앱 시장, 그러니까 사스 시장도 그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형 AI라는 그 형태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가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 도구가 되고 또 인간의 근로를 보조하는 어떤 수단입니다만, 그게 앞으로는 그 서비스 애저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 애저 AI 해서 소프트웨어 혹은 AI가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보조 수단이 아니고 워크포스 자체를 그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시장이 되었을 때 소위 그 워크포스를 대체할 만한 그런 수단, 에이전트 사스 시장을 누가 그 차지할 거냐, 이 에이전트 사스 시장에 걸맞는 그 에이전트를 누가 내놓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서 오픈 AI의 그 오퍼레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벤처기업에서 만든 마누스를 그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범용 대형 AI 에이전트가 될 거고, 그 외에도 안트로픽에서 클라우드3라든가 또 코그니션의 대빈, 또 중국 기업들에서 그 범용 대형 에이전트의 사례가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에이전트 전략 혹은 상품들을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국내 IT 기업들의 그 AI 에이전트 어떤 상품 출시 준비라든가
그 어떤 전략을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국내용으로 ADOT, 이게 이제 글로벌용으로는 아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그야말로 자율성을 가진 아젠틱 AI를 그 지향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 통합 AI 에이전트, AI 탑, 또 그 카카오에서는 그 카나나라는 형태의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는 그 내부에 기업용 B2B용 AI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MS라든가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그 필요한 AI 에이전트,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들도 그 내부에 업무용 혹은 또 그 고객용 AI 에이전트들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의 기술이나 능력, 또 그 시장 경쟁 같은 것들을 알아봤습니다만은, 이런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이나 숙제는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면 여전히 이제 이 그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일질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엮어갈 거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될 거고, 그 LLM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그 고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또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 잘못된 결정이 없을 수가 없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추적하고 수정할 거냐 하는 문제, 또 그 다중 에이전트가 되면서 그 자원 낭비라든가 또는 조정 비용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고려사항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율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혹은 또 그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배분할 거냐 하는 이슈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이고, 또 보다 나은 그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개인적인 이미지나 그 문서와 같은 그 민감한 정보를 접근하게 될 텐데, 이때 그 가능한 정보 유출의 가능성, 보안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끝으로 미래를 위한 고려사항을 본다면 이런 그 앞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그 완전한 자동화보다는 인간이 중간에 아직은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 휴먼 인 더 루프 구조가 아직은 안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위험 분야, 의료나 금융 법률 같은 분야에서는 그 설명 가능한 AI, 또 출연 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고 그 윤리 가이드가 기업 내부 정도뿐 아니고 국가 그 국제적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고, 또 이런 문제들은 지금 그 여러 국제 기구에서 또 여러 나라 간에 그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에이전트의 기능과 한계를 그 인지하고 그 이해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또는 사용자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두 편에 나눠서 설명드린 그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은 그 아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